초대받은 전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의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해양과학자들은 배 타면 뭐하나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양과학자들은 바다 연구를 하니까 보통 당연히 배를 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관측과학자만 그렇게 하고요. 보통은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또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 모델링을 하거나 머신러닝을 하거나 AI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예측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해양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저는 이제 배를 타고 관측 연구를 하는 관측과학자입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에 대한 발표 순서인데요. 일단 서론에서 강연자 소개가 있는데 사실 강연자라고 하면 전데 제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공부한 거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 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양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지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잊지 말라고 퀴즈로 3개 준비했고요. 객관식 2개, 주관식 하나인데 선물이 4개라고 하니까 4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요. 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구선에서 뭐 하는지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배를 제가 많이 탔는데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동영상을 남기는 거, 그래서 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일단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해양학이 주로 어떤 연구 분야로 나뉘는지를 소개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해양 연구는 왜 해야 되는지 본론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해양학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해양학의 미래의 밝은 미래와 전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 위기 속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만 하면 안 돼도 저도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또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을 하고 좋은 우수 질문자들한테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제 강연을 듣고 좋은 질문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전공이 해양학입니다. 해양학이 전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시키고 국가에서 시키는 연구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 전공이 해양학이라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뭘 공부해야지라고 결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바다 공부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공이 해양학이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해양학을 했고, 이제 해양학을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석사랑 박사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했어요. 근데 석사랑 박사 과정은 이제 그 대학교 과정과 다르게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좁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 때는 그 해양 퇴적물에서 철, 망간, 산화물 환원율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때는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해양산성화 연구를 했어요. 되게 어려우니까 뭐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해양을 이제 바닷물을 중심으로 층을 나누자면 위에는 대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지평선에 바다랑 대기랑 만나는 걸 볼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 밑에는 육지에서 토양이랑 흙이랑 비슷한 이렇게 퇴적물이 있어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가 3층으로 구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석사 때는 밑바닥에서 있다가 밑바닥 퇴적물 연구를 했고, 박사과정 때는 수층, 해양 산성화라고 해서 수층에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양 대기 경계면에서까지 바다의 어떤 새 공간을 다 조금씩 연구를 했다. 그 중에서 이제 산성화를 제일 오래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오래 공부한 해안산성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안산성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요즘 그래도 기후 이슈여서 단어 자체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말해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안산성화라고 하면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제목이 이래요. 바다로 유입된 이산화탄소, 해안산성화의 경고, 온난화가 부른 해안산성화, 조개를 국가. 이러한 어떤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다로 유입된 이산화탄소가 해안산성화를 일으키나 보다. 그리고 경고라고 하는 거 보니 이게 좋지 않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도 지구 온난화가 부른 해안산성화, 조개를 국가. 물이 따뜻해지는데, 바닷물이 따뜻해지는데 왜 산성화가 일어나지?
산성화가 일어나면 왜 조개류가 급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안 산성화라는 거는 어떤 바다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바다가 산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지구온난화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해안 산성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바다가 왜 산성화가 되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구 환경 문제라고 하면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어요.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염적인 측면에서 온난화도 오염이에요. 근데 다른 환경 오염과 다르게 지구 온난화는 다른 프로세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랑 환경 오염이랑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환경 오염 사고예요. 굵직굵직한 맨 위에가 미나마타, 그다음에 중간에 이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경 호르몬인데 미나마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미나마타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아프기 시작하니까 국가에서 과학자들한테 연구를 해보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그 미나마타는 어촌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수은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은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아프고 그다음에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이타이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유명한 환경사고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자꾸 뼈가 뒤틀리거나 아기가 태어나면 뼈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 연구를 해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주변에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에서 카드뮴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흘러나와서 그 논과 밭으로 흘러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논과 밭에서 나는 그러니까 쌀을 먹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타이에 걸린 거예요. 카드뮴이 나왔거든요. 그 광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제일 익숙한 건 비스페놀인데 그 전에 DDT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살충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농약에 제일 가깝고 그거를 이제 어민들이 DDT가 발명되고 나서 그 애를 그 논에 뿌렸더니 벼만 잘 자라고 그 주변에 해충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벼 수확량이 막 느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신나게 뿌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사는 새들이 아파서 죽거나 알들이 껍데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화가 돼도 쉽게 깨져가지고 천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국가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새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연구를 해봤죠.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알아냈는데 DDT가 그렇게 새들의 껍데기를 얇게 만든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환경오염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사고가 일어났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은 때문이구나, 카드뮴 때문이구나, DDT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잡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경찰들이 과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범인이 누구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 문제는 달라요. 반대거든요. 반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주범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 때 무조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거기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체예요. 그리고 이건 온실기체라고 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온실기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식물원에 가잖아요. 근데 식물원이 보통 유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식물원에 들어가면 난방장치가 없는데도 거기 되게 따뜻해요. 왜냐하면 유리가 밖으로 나가려는 열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이산화탄소가 하니까 온실기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식물원에 있는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온실기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지금 얼마나 내보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실기체니까 지구가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1760년에서 80년대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1.2도 상승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13.3도 정도 되거든요. 약 14도라고 칠게요. 14도 정도 되는데 그때 1750년 때보다 지금까지 한 175년 지났는데 1.2도 상승한 거예요. 엄청 작죠. 엄청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4도에서 15.2도로 오른 거니까. 근데 지구라는 전체를 기체가 하나가 1.2도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이제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지구라는 행성 하나를 1.2도 올리려면 핵폭탄을 1750년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5개, 6개 터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막연하죠. 핵폭탄이 한 개가 얼마만한 양이냐. 뭐 핵폭탄 하나 터졌을 때 일본에서 14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뭐 보시면 돼요. 그 위력이 그 정도고 그걸 이제 또 다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그 사계절 내내 추워가지고 만약에 난방을 해야 된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학교가요 핵폭탄 한 개의 에너지로 100년을 난방을 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175년 동안 터뜨려야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지구가 1.2도 상승합니다.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그래서 고작 1.2도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냈길래 지구 행성이 1.2도나 올라갔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지구온난화 역사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굵직굵직한 사건 4개만 얘기하면 1824년 프리에 1859년 틴들, 1895년 아레니우스, 1958년 킬링 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있어요. 1824년에 프리에는 이제 프랑스 수학자거든요. 계산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랑 지구에서 태양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지구 온도가 몇 도인지 맞출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구 온도가 영하 15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지구 온도는 한 평균 14도 정도 되거든요. 한 29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계산을 아무리 다시 해도 영하 15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계산이 맞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럼 이게 맞으려면 어떤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어떤 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설로 제시를 한 게 대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기가 공기 속에 무언가가 지구를 데우고 있는 거 아닐까? 식물원의 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가설을 제시하고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1859년에 틴들이 프리에의 얘기를 가설을 그러면 실험 한번 해볼까? 정말 맞는지? 그래서 이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가지고 열인 적외선을 쏴줘요. 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에가 제시한 가설이 맞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온실기체로서 확정이 됩니다. 어떠한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1895년에 이후에 1895년 아레니우스가 논문을 한 편 씁니다. 프리에랑 틴들의 거쳐서 만든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아레니우스는 한참 산업활동하고 있을 때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쓴 거죠.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계속 방출하면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라던데, 그럼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높으면 기온은 5도에서 6도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논문을 한 편 냅니다. 그 논문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후온난화 역사에서 중요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8년에 킬링 박사인데,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정말로 증가해? 그럼 재고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 로아산 화산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대기 이산화탄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메고 올라가서 하와이 마우나 로아산 꼭대기에서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분이 1958년에 처음 재고 현재까지도 매일 재고 있고요. 매일 재가지고 이제 미국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노아에서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과 다르게 지구온난화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액션을 취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메탄, 수증기, 아산화질소도 온실기체입니다.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과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왜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는요, 공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대기, 그 다음에 일상용어로는 공기, 공기의 99%는 질소와 산소예요. 그래서 질소랑 이산화탄소를 비교해서 말을 해볼게요. 질소는 N이 2개 붙어 있어요. 질소, 원자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쌍둥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CO2예요. CO2. 탄소 원자 하나, O2 원자 2개가 서로 다른 애들끼리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있는 거라서 호기심도 많고 환경 변화에 민감해요. 이 질소 같은 경우에 같은 애들끼리 쌍둥이끼리 붙어 있어가지고 성격도 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 보자면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기 중에 있다가 지구에서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는 열 에너지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질소는 지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성격이 점잖거든요. 조용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환경 변화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막 지나가요. 그러면 갑자기 신이 나서 춤을 춰요. 막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몸에서 열 나잖아요. 뛰면은. 그래서 이제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질소, 산소와 다르게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인 이유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온난화가 산성화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산성화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X축이 연도예요. 1958년에 아까 킬링 박사가 처음으로 미국 마우나 로아산 가서 쟀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매일 재고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2024년에서 끝나는데 2025년이 지나면 2025년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12월이 지나야 나오거든요. 1년치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이 빨간색이 대기의 CO2예요. 하와이 마우나 로아산에서 재고 있는, 그죠? 여기 지도상에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해수 중의 이산화탄소예요. 여기 하와이 마우나 로아산 부근에서 이제 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해수 중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pH입니다. pH. 보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올라가죠. 처음에 58년에 될 때 한 313 ppm 정도 됐는데 지금 작년에 한 거의 430배에 도달했고 올해는 벌써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킬링 박사가 정말 증가하는 건지 재볼까 했는데 정말 증가하는 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시각화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해수 중의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쟀어요. 근데 정말로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왔다 갔다가 대기보단 크지만 결국엔 위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는 훨씬 더 관측 역사가 짧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당연하게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매질에서 농도가 높아지면 그건 낮은 데로 흐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가 높아지니까 해양이 이제 그걸 흡수해가지고 평형에 도달하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pH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8.15에서 8.05로 반대로 떨어지죠. 근데 사실 숫자가 떨어지는 거지 그 pH가 수소이온 농도거든요. H 플러스의 농도.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pH는 작아지는 걸로 하자라고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숫자가 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아이도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네. 그럼 해양이 산성화가 되네. 그러면 정말로 해양 산성화가 되고 있는지 재볼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되는지 대기
그러니까 해수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니까 해수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니까 뭐 증가하는 거 맞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물이에요. 화학식은 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이게 물이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H2CO3라고 탄산으로 분리되고요. 이것이 또 시간이 되면 금방 또 H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탄산염 이온으로 다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이것이 수소이온 2개랑 CO3 이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탄산염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아까 해수 중에 이산화탄소를 재는 건 얘만 재는 거예요. 얘가 물속에서 기체로 가만히 있으면 얘만 재도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났군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얘를 다 재야 되는 거거든요. 다 쟀을 때 정확한 현상이 뭐냐면 H 플러스가 늘어나죠. 이게 수소이온 농도거든요. 이 수소이온 농도를 재는 게 pH예요. 그래서 해양산성화를 제대로 정말 해양산성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수소이온 농도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그래프에서 이제 산성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관측을 하려고 이렇게 수소이온을 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귀의 온도만 재고 감기네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귀의 온도만 재고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셨네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병원에 앞에 왔는데 병원이 10층까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약속 시간을 맞추면 뛰어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은 감기가 아닌데도 순간적으로 몸에 열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성화라는 걸 제대로 진단하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이 CO2 양만 재면 되는 게 아니라 CO2 양만 재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체온계만 재고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군 감기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고 pH를 재야만 정말로 산성화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산성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산성화된 바닷물에서 살지 않으니까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사는 생물들 이제 조개예요. 조개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CO2의 농도가 가장 낮은 거, 그다음에 가장 높은 거예요. 1500 ppm. 보시면은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녹아내리죠. 산성인 물은 뭔가 어떤 물질을 녹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딱딱한 것들을 녹여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수 중에 많아지면 1500 ppm까지 올라가면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커진 애가 이렇게 녹는다고도 연구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예 자랄 때부터 물속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밖에 자라지 않는다. 과학자마다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 다가 일단 사이즈가 줍니다. 정상 상태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공충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닷물 속에서 물안경 쓰고 들어가시면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애들이 삽니다. 유공충이고요. 얘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한 물질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얘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때는 28 마이크로미터로 두께가 28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물속에 14 마이크로볼까지 미터까지 사이즈가 얇아집니다. 이런 피해를 겪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다 민달팽이에요. 바다 달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얘도 물속에 물안경 들고 가서 물안경을 쓴다고 볼 수 없고요. 이것도 현미경으로 봐야 하고요. 이게 이제 정상 상태예요. 근데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렇게 없어서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산성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해수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산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물에서 여러분들이 해수욕을 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수욕하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살은 화학 화상을 입고 뼈는 녹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산성화가 된 해양에서 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겪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내가 잡아먹는 애도 내가 뭐 고등어처럼 먹는 물고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중요해? 산성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고등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산소, 그다음에 이런 쾌적한 기후 다 얘네가 기초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해안 산성화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쉬운 얘기 해볼게요. 제 전공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해양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전공하세요? 해양학 전공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해양학을 전공했다는 것만으로도 특이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해양학과가 전국에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러면 꼭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수영 잘 하시겠네요? 놀러 가시면 스노클링 같은 거 꼭 하시겠네요. 그리고 스킨스쿠버 자격증 있으시겠네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실 저는요 수영 배워본 적 없어요. 해양학을 공부하는 동안 수영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한 2년 배우긴 했는데 여전히 자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에 가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조카가 노는 걸 구경하거나.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바다는 여러분들에게 학교랑 똑같아요. 직장이거든요. 공부하는 곳. 여러분들 공부하는 곳에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놀고 싶다 생각 잘 안 하죠. 노는 건 집에서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하고 싶지. 그래서 저한테는 바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뭐 딱히 하려는 의지가 잘 없어요.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로 해안산성화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제가 그런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골치 아픈 질문이 제가 해양이라고 대답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랑 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너랑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좀 먹어야겠대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업자들이요, 그 수산물을 파시는 분들, 회를 파시는 분들이 자연산이랑 양식산을 굉장히 속여 팔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면 속지 않고 자연산을 제값을 치르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해양학과에서 아까 제가 해안 산성화를 연구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자연산이나 양식산을 배우는 건 해양학과가 아닙니다. 수산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요. 하도 물어봐가지고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참돔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자연산이고 오른쪽이 양식산이거든요. 되게 빨갛고 정말 예쁘게 선명하게 빨간 애를 골라 드시면 됩니다. 자연산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광어, 이 넙치 얘는요. 왼쪽이 자연산인데 자연산이 오른쪽에는 양식산보다 훨씬 배를 뒤집어 봤을 때 훨씬 깨끗합니다. 이런 거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해양학과 나온 사람한테 잘 고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잘 찾아서 사드시면 돼요. 속지 않고 현명한 소비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어려운 공부했는데 제가 받는 질문은 약간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다 퀴즈 세 문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해양학이라든지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평생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지 말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인데 문제 시작 전에 벌써 두 분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들었는지 못 봤는데 어떡할까요? 네, 저기 파란 옷 입은 여자 학생 대답해볼까요? 동물이요? 지금 손 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유까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유까지 맞으면 선물을 주는 걸로 해볼까요? 이유는 왜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생김새 봤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식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다. 이유까지. 물속에 잘 안 들려가지고.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니까 일단은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산호는 생김새는 왼쪽에 있는 식물이랑 죄송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동물입니다. 여기 펭귄과 같은 동물과예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속에서 보면 알록달록해서 식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식물은 그 산호는 본래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산호에 사는 미세 조류가 있거든요. 이 조류 애들이 이렇게 색이 예쁜 거예요. 노란색, 녹색, 보라색. 그래서 아파트로 따지면은 그 산호는 아파트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미세 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안산성화라든지 이것이 일어나면 산호가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하얗게 변해요. 이 미세조류들이 이제 살기가 나빠지니까 산호만 남겨두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호는 그래서 동물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람처럼 입이랑 위, 항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입니다. 입이 있고 위가 있고 항문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와, 대답한 사람 너무 많은데? 네, 저기 분홍색 이유도 맞춰주면 좋겠어요.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 고래는 포유류예요. 이유는요? 왜냐면 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배꼽이 있어요. 맞아요. 새끼를 낳기 때문이고 폐로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에요. 완벽한 정답이군요. 제가 설명할 게 없네요. 네. 고래 같은 경우는 물속에 산다고 어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강아지,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폐호흡을 하고요. 그래서 동물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주관식입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저기 파란색 아버님 옆에 계신 분. 대왕고래예요. 대왕고래요? 대왕고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주관식인데 너무 잘 맞추네요. 대왕고래요? 네, 대왕고래. 혹시 그 유인물에 답이 있나요?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대왕고래예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버스보다 크고요. 버스보다 크고 착하게도 수염고래예요. 이빨고래가 아니고 그래서 크릴 같은 거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극해랑 북극해에서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아니면 볼 일이 잘 없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아시네요. 보통은 첫 번째 문제에서 틀렸는데 두세 번째는 잘 맞추는데 네, 생각보다 잘 맞추셔서 네, 퀴즈를 빨리 끝낼 수 있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해양과학자들은 배 타면 뭐 하나요? 배 타면 이제 국민 세금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선을 가지고 있는 큰 기관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은 부산 영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고 여기서 지금 이사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부호는 이제 대양탐사선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양이라든지 태평양을 주로 다니고요. 그 다음 인천 송도에 극지연구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극지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라온을 가지고 있고 아라온호는 쉐밍선입니다. 말 그대로 얼음을 깨서 배로 연구를 하는 연구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선 두 개인데 성격이 달라요. 대양탐사선을 가지고 있고 쉐밍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하는지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해양학 분야는 네 분야가 있어요. 크게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이제 또 설명을 해볼게요. 물리해양학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고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해류 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류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게 더 쉬우니까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물리 탐사 장비 중에 웨이브 글라이더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띄워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요. 잠시 후 두 번째 웨이브 글라이더를 진수합니다. 태평양 바다에 띄운 두 대의 웨이브 글라이더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태풍의 방향을 파악할 겁니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물 위에 떠가지고 그러니까 뭘 측정하는 건데 그건 연구자마다 본인이 달고 싶은 센서를 달면은 그걸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온을 재고 싶다? 그럼 수온하고 해류를 재고 싶다? 해류계를 부착하면 돼요. 그걸 이제 부착해서 얘를 띄우는 겁니다.
이사부라는 연구선에서 지금 웨이브 글라이더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띄우는데요. 네, 내렸죠? 얘가 이제 바다 표면에 떠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드넓은 태평양에서 두 대의 웨이브 글라이더. 네. 그 다음에 화학향학이. 화학향학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다에 녹아있는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기체도 재고, 그 다음에 해양 오염도 재고, 동위원소도 재고. 그러니까 기체를 재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를 쟀죠. 이산화탄소를 쟀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 같은 거를 측정하면 바닷물의 나이를 알 수 있고요. 그 바닷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화학향학입니다. 이것도 이사부호 연구를 통해서 볼게요. 이사부호가 지금 태평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예요. 이게 이사부호의 전경입니다. 이사부호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멈춰섭니다. 한 연구 정점에 도착한 것인데요. 이사부호에 달린 4개의 추진기는 6,000톤급 배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지점에 계속 머무르도록 해줍니다. 이게 니스킨 바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받는 통이에요. 이 통을 어떻게 바다로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연구선 안에 있다가 이제 바닷물을 뜨기 위해서 얘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4,000m까지 내려가는데요. 열려있는 뚜껑을 통해 각 수심별 물을 채취하게 됩니다. 수심이 깊다 보니까 여러 수층에 있는 물을 뜨려고 저렇게 바틀이 많이 달려 있어요. 물도 많이 뜨려고 큰 바틀을 쓰고요. CTD 장비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CTD 장비의 고감도 케이블 속에는 광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각 수심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닷속에 넣은 장비는 2시간이 지난 후에 끌어올립니다. 2시간 뒤에 끌어올릴 이유가 얘가 1초에 1m 내려가거든요. 근데 수심이 3,000m, 4,000m 하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CTD 장비를 다루는 선원의 모습이 아주 진지하네요. 약 2시간 후 CTD 장비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CTD 장비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 수심은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럼 올라오면은 이렇게 연구원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달라붙어가지고 본인이 측정하고 싶은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을 받습니다. 각 연구 분야별로 나눠 다양한 이건 염분 지금 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2시간 동안 물을 뜹니다. 앉아가지고. 네, 그렇게 이렇게 떠가지고 저도 산성화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해양학이에요. 생물해양학들은 여러분들이 말만 들어도 알겠죠? 바닷속에 살거나 바다 근처에 살거나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연구하는 겁니다. 얘도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쇠빙선 알아온 거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좀 귀여우라고. 잠시만요.
근데 얘는 동영상 재생이 제대로 안 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질해양학이에요. 지질해양학은 바다 밑에도 여러분 육지처럼 그 땅이 있거든요. 흙. 그걸 이제 퇴적물이라고 하는데 퇴적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바다 저 밑바닥의 그 땅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질해양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블랙 스모커라고 해서 열수구예요. 처음에 잠수정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다 심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잠수정이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수심 몇천 미터까지 내릴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해저 화산이 있던 거죠.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그리고 잠수정으로 내려가기 전에 또 이걸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한 620도 정도 되거든요. 저렇게 뜨거운 물 근처에 당연히 생물이 없다. 너무 물도 뜨겁고 그다음 심해이기도 하고 수심 몇천 미터 되니까. 근데 잠수정을 돌려봤더니 이렇게 예쁜 생물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물해양학 사진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지질해양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바다 밑바닥을 연구하는 것을 지질해양학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사본 아니고 잠수정입니다. 미국에 있는 엘비노 잠수정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블랙 스모커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잠수정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사진 찍었을 거예요. 검은 거 나오죠? 이게 마그마예요. 마그마가 지금 바다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 재면 620도 나와요. 네. 그렇고 보시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생물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저런데 저렇게 깊고 뜨거운 바닷속에 저런 애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 같은 꽃게라고 해야 되나? 개도 살고. 잠수정이 발명이 되지 않았으면 가지 못했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심해가 여러분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해양학 공부하기 전에 정말 깊은 바다는 조용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해양학 공부를 하고 알게 되는 게 심해에서도 너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저렇게 막 화산이 터지고 엄청난 고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걸 해양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해양학의 주요 분야 배 타서 뭐하냐 물리, 화학, 생물, 지질해양학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왜 계속 해야 되냐? 해양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해양이 여러분 지구 행성에서 가장 큽니다. 바다가 육지는 작아요. 아시죠? 네, 일단 사이즈가 크고요. 근데 그냥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역할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날씨를 조절합니다. 기후를 조절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 우리가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얘네가 바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잠시만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 결론입니다. 이제 해양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 얘기를 듣고 바다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친구에게 밝은 미래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일단은 바다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기술 개발이 아직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가보지 못한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새로운 해양 생물을 발견할 수 있는 미지의 바다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해저 탐사 기술도 발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잠수정을 타고 그냥 사람이 거기 타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잠수정에서 조금 움직여가지고 샘플을 채취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휴머노이드 아시죠? 인공지능 거의 사람과 가까운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아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바닷물에 넣어가지고 연구를 조금 더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영역도 아직 남아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개발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 기후위기까지 지금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석유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석유 기반의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쓰지 말고 이산화탄소 안 나오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이제 바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석 차가 크거든요. 조석 간만에 차가 커서 8m까지 돼요. 그래서 조석을 이용해서 조차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닷가는 풍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다에 많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석유 기반의 문명을 끝내고 싶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 우리는 다른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요즘에 전기차가 계속 이제 발달을 하는 것도 석유 에너지를 그만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다에 가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밝은 미래도 있는데 또 어두운 미래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바다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후변화, 아까 해안 산성화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오염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건지도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작거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연구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되냐, 해양학자들에게. 그러면은 해양학자가 되려면 뭐 창의력,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과학 지식,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AI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고,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AI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특히나 다양한 과학 지식 같은 건 이제 AI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어야 해요.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은 어디서 얻으셔야 되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잔소리가 될까 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책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후 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구에서 저처럼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지구를 쓰면서 깨끗이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래도 뭐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가 될 정도로 시급한 이제 문제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좀 손을 보태면 좋겠다. 굳이 여러분들이 일으킨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 아세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같은 게 위험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거 많이 봤을 텐데 막 죽은 새 위장을 잘라봤더니 그 안에 막 그 플라스틱 볼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봤을 텐데, 그죠? 그런 것들, 생물 자꾸 저희가 쓴 육지에서 인간이 쓴 플라스틱 때문에 생물이 계속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지켜보는 건 뭐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고, 해변 청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변에 플라스틱 그대로 두면 쓸려 나가서 결국 또 그 생물들이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 바닥에 갔을 때 뭐 청소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물 절약, 이거는 뭐 하시면 좋겠죠. 네, 제발 양치할 때 컵을 쓰시면 좋겠고, 비누칠을 하는 동안에 물을 좀 끄고 비누칠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막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물을 틀어놓고 비누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산물을 좀 선명하게 선택하기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해산물을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덜 먹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오늘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만 알고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뭔가 제가 한 얘기 중에 동의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해보면 된대 라고 해서 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좀 똑바로 하는 것도 지구에 유익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슈퍼빈이라는 건데, 동네에서 보신 분, 요즘에 이거는 동네에 많은데 없으신가요? 왜 동네에? 있으시죠? 그죠? 이거 이제 슈퍼빈이라는 앱을 깔고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수통,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가서 요 구멍에 넣잖아요. 그러면 10원씩 줍니다.
저희 동네는 매번 사람들이 얼마나 플라스틱을 많이 넣는지 맨날 여기 풀로 차 있다고 해서 제가 넣으러 가면 차 있어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플라스틱이랑 캔만 놨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좀 똑바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번거롭지만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을 주로 뭔가를 살 때, 살 수 있으면 고를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놀러 갔을 때 조개 껍데기 이런 거 주워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네는 여기가 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집에 가져가시면 얘는 이제 거기가 살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예쁠 순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자기 집에서 살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잔소리 했잖아요.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플라스틱 조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당신은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샴푸, 린스, 바디워시, 핸드워시를 이제 다 쓰지 않고 비누로만 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은 적응기가 1년이 걸리긴 해요. 머리가 너무 푸석하지만 1년이 걸리면 1년이 지나면 그 푸석함에 적응을 합니다. 푸석함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 하지만 샤워를 빨리 할 수 있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플라스틱 통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넓어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요. 머릿결에 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텀블러 나갈 때 챙겨가기.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요즘 유행이 돼가지고 텀블러 꾸미기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텀블러는 아주 많이 들고 다녀서 굳이 저까지 보태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랑 테이크아웃은 진짜 거의 안 합니다. 코로나 때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배달 음식이랑 테이크아웃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그 식당에서 주로 먹습니다. 혼밥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음식이 포장해 오면 식잖아요. 음식이 식어서 싫은 것도 있는데 이게 먹고 나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너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먹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환경 보호도 돼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먹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밖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저는 그 사회생활하는 동안이랑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했을 때 그냥 예를 들어 점심, 그 다음에 회식할 때 저녁, 그리고 부모님이랑 식사할 때 빼고 부모님이랑 저 같이 살지 않거든요. 빼고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무조건 식사를 할 때는 채식만 먹습니다. 이것도 한 1, 2년 돼갑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왜냐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회식에 참여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예 하진 않는 건 아닙니다. 아예 비건이고 이러진 않고요. 그 다음에 배달 주문할 때 보면 일회용품 체크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무조건 절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물건도 봉지에 넣어드릴까요?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 안 받으려고 가방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손에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친환경 기업에서 만든 생필품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친환경 기업의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거나 자연에서 온 섬유를 가지고 운동화를 만들거든요. 이게 단점이 비싸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좀 못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후위기 또 해안산성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뻔히 기후위기고 해안산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과학자처럼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게 또 모순적일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런 옷을 좀 입으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이 위에 티셔츠는 파타고니아 겁니다.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네, 내가 환경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연구가 생활에서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좀 사실 입는 거긴 해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요. 이게 처음에 저도 할 때는 제로 웨이스트처럼 아예 안 해야지, 육식을 아예 안 해야지,
텀블러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텀블러를 안 들고 만약에 바깥에서 나가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회용품에 든 커피를 먹을 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할 것 같아서 제로 웨이스트처럼 제로보다는 레스, 덜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도 지금도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로는 아니더라도 레스의 삶을 좀 지향하면서 뭐라도 제가 말한 것 중에 저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가 있으시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봉초등학교 2학년 손수민이고요. 이사부 아나노 이 배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해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배에 탈 수 있나요? 네, 이사부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배거든요.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배를 타고 연구하는 박사님과 일을 하면 무조건 타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박사님이 타라고 하면 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직원이 아닌데 타시겠다고 하면 이제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고요. 네, 보통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잘 태우진 않습니다. 네. 수문초 3학년 신지후입니다. 1년 중에 바다에서 생활을 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시간이 많으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관심이 살짝 가지만 뱃멀미가 있어서 장래희망으로 해양학자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재밌는 질문 감사합니다. 바다 같은 경우, 이사부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을 나가면 한 달 정도 나가고요. 인도양은 1년, 그러니까 한 달 15일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평양 항차를 타게 되면은 한 달 동안 배에서 생활해야 되고, 인도양 같은 경우에는 한 달하고 10일 정도 배에 승선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이제 배에 타서 내릴 때까지 매일 일을 해야 하고요.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육지에서 생활합니다. 육지 생활,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이제 바닷물에서 떠온 걸 가지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태평양에 2번 나가면 뭐 1년에 2번, 2달 정도를 배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 제가 남극도 다녀왔거든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2달 걸립니다. 배에서 2달 생활해야 돼요. 2달 생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배멀미. 네, 배멀미. 저는 사실 배멀미를 안 해가지고 사실 이게 좀 해양학이 불편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배멀미를 하시면은 그 배멀미 약을 먹으면 됩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 모두 지금 배멀미 약을 먹으면서 샘플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용서초등학교 6학년 문채성입니다. 바다 해양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요. 사실 해양 오염의 주범은 어만금을 부표 같은 스티로폼볼 같은 어업 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오늘 제 옆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 아들분과 와 계세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사님을 모시고 질문에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경 박사님 좀 나와주세요. 네, 송영경 박사님 좀 모셔도 될까요? 박사님 나와서 대답을 주세요. 박사님한테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이 질문을 골랐습니다. 네, 송영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미세 플라스틱이고 특히 해양 환경에서 해양 환경의 오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 보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해양 관련해서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과 여러 책들이나 글들을 보면 육상에서 오는 플라스틱의 오염원이 육상에서 70%, 80%, 해양이 뭐 20, 30%라고 보통 이렇게 흔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런 부표나 스티로폼 같은 어업 활동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이쪽에서의 연구가 돼야 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되고는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다라고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역전이 돼서 육상보다는 해양에서 플라스틱 오염원이 더 많다는 연구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수부나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에서 이런 어업 활동, 어업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구들을 그냥 버리지 말아주시라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책들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활용하고 또 실제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도 다니고 정책도 마련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중학교 1학년 정미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인 이유는 다른 원자끼리 붙어 있어서인지, 그렇다면 같은 원자끼리 있는 질소나 뭐 산소 같은 그런 종류의 기체는 지금으로서는 모두 온실기체라고 볼 수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나무를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처럼 바다에도 뭔가 심거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분자가 그러니까 같은 분자가 손을 잡고 있으면 그건 온실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N2, O2는 무조건 같은 애들끼리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온실기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육지에서는 나무를 심자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도 방법이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김 좋아하시죠? 해조류거든요. 걔도 똑같이 나무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해조류를 많이 심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육지에 나무 많이 심듯이 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김 같은 것도 수출을 정말 대한민국 1등이거든요. 김이 수출 먹는 것 중에 라면 1등이긴 한데 해조류로 따졌을 때 1등이거든요. 그래서 해조류를 많이 심자. 해조류를 많이 심는 방법들을 지금 과학이나 정책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서촌 3학년 문채진입니다. 바닷속 이산화는 선크림에 약해서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시 산호수비 살아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바다 식물들이 산소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나요? 육지 식물처럼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진 않나요? 첫 번째 질문에 바다 속에 산 소는 선크림이 약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선크림이 뭘까요? 태양빛이 그죠? 산호는 사실 수온에 약하거든요. 적정 수온이 있어요. 수온 범위가 있거든요. 이걸 넘어서면 죽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도 지금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호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는 산성화보다는 지구의 바닷물이 따뜻해져서예요. 그래서 선크림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닷물도 따뜻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다 식물들이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게 맞습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육지 식물처럼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육지 식물도 호흡하면 산소가 나옵니다. 네. 네, 지금 성운여고에 제가 강인 2학년 이솔이라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책 좀 보다가 해양과학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가 학원 선생님한테 수산시장에서 갈 거냐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혹시 해양학을 배우면 어디에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바다새를 연구하는 것도 해양과학자가 하는 일인가요? 해양생물을 연구하고 싶으면 해양학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은 생물학을 배워서 대학에서 해야 할까요? 육지 생물보다 좀 다른 작용을 많이 받기도 하고
다른 생물보다 신호 체계가 다른 생물도 많아서 더 해양학에서 배워야 하는지 생물학과에서 배워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양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그러네요. 선생님마저도 수산시장, 저도 듣는 것처럼 부모님이랑 친구랑 지인한테 들었던 거랑 비슷한 질문을 들었네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학을 배우면 어디 취업할 수 있냐면 해양 전문 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에도 취직할 수 있는데 수산과학원에 들어가면 또 공무원입니다. 과학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직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교수님, 해양학과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좀 어렵습니다. 해양학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해양학이라는 열쇠가 우리나라의 취업문에 다 잘 들어가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양학을 하는 순간 취업문이 좁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번에서 바다새를 연구하는 것도 해양학입니다. 네, 극지연구소 같은 데가 있어요. 극지 근처에 있는 바다새를 연구하는 과학자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양 생물학을 배우든 생물해양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일단 공부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학부 때 생물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해양 생물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학과든 생물학과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양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냐.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물해양학도 하고 물리해양학도 하고 화학해양학도 하고 지질해양학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거. 바다에 관련되면 다 한다. 바다에서 바다가 또 기후변화에도 관여를 하니까 기후변화 연구까지 대기 연구까지도 다 이제 바다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네, 요즘엔 그렇습니다. 제가 책에서 요즘에 이산화탄소를 반으로 잘라서 없앤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하양 산성화가 바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런 걸 최초로 찾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은 블루비나 페르세테우스 아닌가요? 네, 제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산화탄소를 반으로 잘라서 없앤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책에서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없앨 수 있다는 게 기체인데 이걸 어떻게 접었다가 펼쳤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책에서 원자를 방사성을 쬐서 아, 자른다는 내용을 봤어요. 네, 그래요? 그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일단 석유 문명,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문명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연구를 더 많이 해요. 네, 이산화탄소를 좀 안 내보내는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견한 과학자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발견하시고 해양 산성화라는 용어를 붙이셨습니다. 네, 존재하고요. 이름은 제가 까먹어서 미안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은 블루비나 페르세테우스는 어디서 본 내용인가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의 이름인가요? 그래요? 근데 그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백과사전에는 대왕고래로 나와 있긴 합니다. 얘가 아무리 크더라도 대왕고래가 더 클 거예요. 네,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너무 부끄러워해서 제가 대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담수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담수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눈이 오면 바닷물과 섞일 텐데 빙하는 어떻게 담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혹시 바닷물도 섞여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담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물이 얼 때요, 아무리 그게 소금물이 섞여 있어도 물만 얼어요. 소금기가 빠지고 물만 얼거든요. 그래서 담수, 그래서 그 빙하 자체가 담수여서 빙하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바닷물과 섞이는데 빙하는 어떻게 담수로만 이루어지나요? 왜냐면 얼 때 그냥 짠 그 NaCl 그 소금기를 빼고 물만 얼기 때문에 담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섞여도 얼 때는 물만 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 10월의 하늘이라는 강연을 다니거든요. 10월의 하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 10월 셋째 주에 하는 강연인데
잘 아시다시피 정재승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만들었어요. 산간 오지 지역에 찾아가서 과학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과학자를 볼 수 없는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과학자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거기 있는 애들이 과학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강연을 다니거든요. 근데 산간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한 8명, 10명 이렇게 있거나 3명 있을 때도 해봤는데 오늘 진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재미없는데 재미가 없거나 뭐 어렵거나 그랬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을 내가지고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레스 웨이스트까지는 좀 하시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강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